제가 5천만 원이라는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50년 넘게 알고 지낸 고등학교 동창한테 말이죠.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처음엔 정말 반가웠어요. 첫사랑처럼 설렜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5년 전에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건 그날 시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하루였는데 말이죠.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시장을 보고 있었어요. 배추 한 포기에 파 한 단, 늘 사던 것들을 장바구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정순아, 정순이 맞지?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0년도 넘게 보지 못했던 고등학교 동창 명호였거든요. 이 나이에도 첫사랑 같은 사람을 만나니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명호는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여전히 그때 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조금 구부정해진 어깨, 흰머리로 변한 모습이지만 눈매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이고, 명호야. 정말 오랜만이네. 우리는 시장 한켠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명호는 제가 결혼해서 아이들 둘 키우고 손자까지 있다는 얘기에 놀라워했습니다. 저 역시 명호가 사업을 하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새삼 신기했어요. 그때 우리 참 어렸지? 정순이 너는 공부도 잘하고 예뻤는데 명호가 그렇게 말하니까 얼굴이 또 빨개졌어요. 70이 넘은 할머니가 뭘 그러나 싶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나이와 상관없나 봅니다. 고등학교 때 명호는 반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저 같은 평범한 아이에게는 그냥 동경의 대상이었죠. 그땐 내가 너한테 말도 제대로 못 걸었잖아. 지금 생각해보니 참 바보 같았어. 명호가 쑥스럽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명호도 저를 신경 썼다는 뜻인가요? 가슴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날 2시간 넘게 앉아서 옛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동창들 이야기, 각자의 가족 이야기,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가려고 일어섰는데 명호가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어요. 정순아, 우리 이제라도 자주 만나자.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너 같은 옛 친구가 있으니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5년.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손자들도 학교에 가면 하루 종일 혼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기억해주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요. 그래, 영호야, 우리 자주 만나자.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가벼웠어요. 장바구니도 무겁지 않았고 걸음걸이도 어쩐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도 홍조가 돌아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명호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그 미소, 따뜻했던 목소리, 제 손을 잡던 그 순간의 느낌까지요. 이런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혹시 꿈은 아닐까 싶어서 핸드폰에
저장된 명호 번호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진짜 번호가 맞더라고요. 내일 전화해볼까 하다가 너무 급해 보일까봐 참았어요. 그렇게 명호와의 재회로 제 일상에 새로운 설렘이 시작되었습니다. 명호와 만난 지 일주일 후 명호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순아, 시간 있으면 커피나 한잔 할까? 할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야.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옷장을 뒤졌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옷이 없더라고요. 결국 평소처럼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카페였어요. 명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첫 만남 때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명품처럼 보이는 가방을 옆에 두고 앉아 있었거든요. 옷차림도 깔끔하고 비싸 보였어요. 아, 정순아, 여기 앉아. 명호가 반갑게 맞아주면서 커피를 주문해줬습니다. 제가 평소에 마시던 믹스 커피와는 전혀 다른 향긋한 원두 커피였어요. 가격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더라고요. 명호야, 이런 비싼 곳에서 뭐? 아니야, 이 정도는 뭐. 내가 요즘 사업이 잘 되어서 말이야. 명호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꺼냈어요. 부동산 투자로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고급 아파트, 외제차, 해외여행 사진들이었어요. 작년에는 유럽 여행을 2달이나 다녀왔어. 파리, 로마, 런던. 정말 좋더라고. 사진 속 명호는 에펠탑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어요.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들고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우와, 명호야, 정말 잘 됐구나. 부럽다. 솔직한 제 말에 명호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건물에 투자해서 몇 억을 벌었다. 주식으로도 대박을 쳤다는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점점 주눅이 들었어요. 제가 살아온 삶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다가 남편 돌아가신 후엔 그나마도 정리하고 지금은 기초연금과 적은 저축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정말 평범하게 살았네. 명호처럼 성공한 사람 옆에 있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자 명호가 제 손을 덮으면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정순아? 너도 아이들 잘 키워내고 훌륭하게 살았잖아. 그리고 말야, 성공이라는 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야. 명호의 말에 뭔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명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슬쩍 흘렸습니다. 요즘 돈 버는 방법이 정말 많아졌어. 예전처럼 땀 흘려 일만 해서는 안 되고 머리를 써야 해. 돈이 돈을 버는 시대라고. 카페에서 나올 때 명호가 계산을 했어요. 커피가 비싼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죠. 제가 이렇게 비싼 걸 사줘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정순아, 너도 곧 이런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그 말이 뭔 뜻인지는 잘 몰랐지만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명호가 저를 챙겨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명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을 챙겨주다니 고맙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나이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까요? 명호 말대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명호와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일주일에 2번씩은 만났는데 갈 때마다 명호는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싼 식당에서 밥을 사주기도 하고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명호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정순아, 요즘 어때? 혹시 걱정되는 일은 없어?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명호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별다른 걱정은 없는데 굳이 말하자면 손자들 걱정이지. 그 순간 명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뭔가 기다리던 답을 들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손자들? 무슨 걱정인데? 큰 손자가 고3이거든. 대학 가려면 등록금이 많이 들잖아요. 아들 형편도 그리 좋지 않은데 걱정이 돼서. 사실 이건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던 걱정이었어요. 큰 손자 준호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데 등록금 때문에 포기하게 될까봐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 그렇구나.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 명호가 구체적인 금액을 물어보니까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4년이면 몇 천만 원이라니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만 있는 게 아니잖아. 둘째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다 대학 보내려면 명호가 제가 말하지 않은 걱정까지 짚어주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맞아요. 준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손자 둘, 손녀 하나까지 총 3명의 손주가 있거든요. 정순아, 할머니로서 손주들 뒷바라지하고 싶은 마음 너무 잘 알아. 내가 봐도 너는 참 좋은 할머니야. 명호의 위로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손주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거든요.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할머니로서 도움이 되고 싶었고요. 그런데 말이야, 정순아. 손주들 학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 명호가 갑자기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가 해결책이 있다는 듯이 말이죠. 무슨 뜻이야? 영호야? 내가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거든. 내가 가진 돈으로도 충분히 손주들 학비는 마련할 수 있어. 제가 가진 돈이라고 해봐야 별로 없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하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 전부 합쳐봐야 몇 천만 원 정도였죠. 그걸로 어떻게 손주들 학비를 마련한다는 건지 궁금했어요. 정순아, 너 진짜 손주들 대학 보내고 싶지? 학비 때문에 포기하게 하고 싶지는 않고? 명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보내고 싶었어요. 준호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꼭 좋은 대학에 보내주고 싶었고, 다른 손주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럼 내 말 잘 들어봐. 방법이 있어. 명호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요즘은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안 돼. 이자가 너무 적잖아. 하지만 조금만 똑똑하게 투자하면 금방 돈을 늘릴 수 있어. 투자라는 말에 조금 겁이 났어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투자를 할 줄 알겠어요. 하지만 명호가 워낙 자신 있게 말하니까 혹시 정말 좋은 방법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날 헤어질 때 명호가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말했어요. 정순아,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손주들 학비 걱정 없게 해줄게. 날 믿어도 돼.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정말 의지할 사람이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만남에서
명호는 본격적으로 투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평소와 달리 서류 뭉치까지 가져와서는 테이블에 펼쳐 놓았습니다. 정순아, 오늘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져왔어. 이거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야. 서류들을 보니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그냥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명호야?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야, 어렵지 않아.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명호가 마치 은행 직원처럼 전문적인 말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뭔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의 건물에 돈을 투자하면 매달 임대료가 들어온다는 내용이었어요. 봐, 여기 수익률이 적혀 있잖아. 월 5%야. 1,000만 원 넣으면 매달 50만 원씩 나온다고.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은행 적금은 1년에 2에 3%인데 한 달에 5%라니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런 게 있어. 당연하지. 내가 이미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야. 내 성공 비결이 바로 이거였어. 명호가 자신의 통장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매달 큰 금액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물론 그 돈이 정말 투자 수익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명호가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말하니까 잊게 되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투자라는 게 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명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정순아, 그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얘기야. 이건 부동산이라고. 건물은 없어지지 않잖아. 게다가 미국, 유럽 건물들이야. 얼마나 안전한데? 명호의 설명을 듣다 보니 그럴듯했어요. 건물이 갑자기 사라질 리는 없으니까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소 투자 금액이 얼마야? 1,000만 원부터 가능해. 정순이 형편에도 부담 없는 금액이잖아. 1,000만 원이면 제가 가진 돈의 일부였어요. 전 재산은 아니니까 그 정도는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명호야, 나는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너는 돈만 투자하면 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명호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할 일이지만 명호가 도와주면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전해? 내 돈 없어지지는 않을까? 정순아, 우리가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내가 너를 속이겠어? 명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명호는 제 첫사랑 같은 사람이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를 속일 리는 없겠죠. 알겠어. 해볼게.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명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순아, 정말 잘 결정했어. 한 달만 지나면 내가 얼마나 고마워할지 알아. 그날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1,000만 원 정도는 투자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그대로 두고 일부만 투자하는 거니까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계산해 봤어요. 월 5%면 한 달에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손자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투자한 지 정확히 한 달 후, 명호가 환상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정순아, 대박 났어. 내 투자금에서 수익이 나왔어. 명호가 흥분해서 보여준 서류에는 정말로 50만 원의 수익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투자한 1,000만 원에서 한 달 만에
50만 원을 벌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이야? 이게 다 내 돈이야? 당연하지. 내가 뭐라고 했어? 한 달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명호가 실제로 현금 50만 원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정말 뜨거운 현금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명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쥐어짜듯 아껴 쓰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50만 원이 생기다니요. 손자들에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믿어? 내가 거짓말 안 한다는 거. 응, 정말 고마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냥 계속 두면 돼. 매달 이렇게 수익이 나올 거야. 그런데 며칠 후 명호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정순아, 조금 더 투자해 보지 않을래? 지금 아주 좋은 기회가 있거든. 더 투자해. 응. 지금 투자하면 수익률이 더 높아져. 월 7%까지 가능해. 월 7%라니요. 1,000만 원이면 월 70만 원. 2천만 원이면 140만 원이에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할 돈이 더 있을까? 있잖아. 내가 은행에 넣어둔 적금 있지? 그것도 어차피 이자 몇 푼 받는 거 아냐? 차라리 여기 투자하는 게 낫지. 명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은행 적금은 1년에 겨우 2에 3%인데 여기는 한 달에 7%라니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다 투자하는 건 좀 무서워. 무서워할 거 없어. 내가 이미 검증했잖아. 보라고 내 통장. 명호가 다시 자신의 통장을 보여줬어요. 정말 매달 큰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어. 조금 더 투자해 볼게. 결국 적금을 해약해서 2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이제 총 3천만 원을 투자한 셈이에요. 월 7%면 2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한 달 후, 정말로 210만 원이 들어왔어요. 명호가 직접 현금으로 가져다 줬습니다.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이제 믿어? 정말 신기해.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그 돈으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손자 준호에게 새 운동화도 사주고 다른 손주들에게도 용돈을 넉넉히 줬습니다. 아들과 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웬 돈이 이렇게 많아요? 아, 그냥 좋은 투자를 해서 그래.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더 성과가 나면 그때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명호가 또 연락을 했어요. 정순아, 정말 큰 기회가 왔어. 이번에는 정말 대박이야. 또 무슨 기회야? 아주 특별한 투자처가 생겼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투자 회사인데 한정된 인원만 받는데 수익률이 월 10%야. 월 10%라니요. 3천만 원이면 300만 원, 5천만 원이면 5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500만 원이면 제가 지금까지 받던 기초연금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할 돈이 더 있을까? 정순아, 내가 집에 모아둔 돈 있잖아. 보험금이랑 비상금 말이야. 명호가 제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놀랐어요. 맞아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써야 할 소중한 돈이었죠. 그건 비상금이라서 함부로 쓸 수 없어. 정순아, 생각을 바꿔봐.
그 돈을 그냥 두면 계속 그대로야. 하지만 투자하면 매달 엄청난 수익이 나와. 몇 달만 투자해도 원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어. 명호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2번 다 약속대로 수익을 줬으니까 이번에도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순아, 내 손자들 생각해봐. 준호 대학 등록금, 다른 손주들 교육비까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어. 명호야, 내가 믿고 따르게. 결국 남은 돈 2천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이제 총 5천만 원. 제 전 재산을 다 맡긴 셈이었어요. 하지만 명호를 믿었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순아, 정말 잘 결정했어. 한 달 후면 내가 얼마나 기뻐할지 알 거야. 손자 학비 걱정은 이제 끝이야. 명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든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손주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투자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명호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수익금을 가져왔을 텐데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명호야, 나야, 연락 좀 해줘. 문자를 보냈는데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봐도 계속 꺼져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이 안 된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더 기다려봤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명호가 살고 있다던 아파트에 직접 가봤습니다. 김명호 씨 아세요? 여기 사는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 그분이요? 한 달 전에 이사 나가셨어요. 네. 이사를 갔다고요? 네, 급하게 이사 나가시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짐 다 빼고 가셨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명호가 이사를 갔다고요?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새 주소나 연락처 남기신 거 없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설마 명호가 저를 속인 건 아니겠죠? 그날부터 매일 시장에 나가서 기다렸어요. 처음 명호를 만났던 그 자리에서 혹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면서요. 할머니 누구 기다리세요? 매일 여기 서 계시네.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그냥 아는 사람 만나기로 해서요. 정확한 얘기는 할 수 없었어요. 아직도 명호가 나타날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거든요. 일주일째 나가서 기다렸지만 명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장 상인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혹시 명호한테서 연락이 올까 봐서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딸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명호가 정말 사라진 건 아닐까요?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자 이제는 정말 불안해졌어요.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는데 연락조차 안 되다니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명호야, 제발 연락 좀 해줘. 엄마, 요즘 왜 그래요? 뭔가 걱정되는 일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또 문자를 보냈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명호는 완전히 사라졌고 제 돈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어요. 가는 길도 떨리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막상 말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겨우 그 말을 꺼내자 경찰관이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명호와의 만남부터 투자까지 모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분 사진이나 신분증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냥 동창이라고 해서 믿었어요. 투자 관련 서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명호가 다 가져갔어요. 제가 가진 건 영수증 같은 것뿐이에요. 경찰관이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완전히 가짜 서류네요. 이런 투자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에 너무 놀랐어요. 가짜 서류라고요? 그럼 제가 받은 돈은 뭐예요? 그건 어르신이 투자한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수법이에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나니 모든 게 이해됐어요. 명호가 처음에 준 50만 원, 210만 원 모두 제가 투자한 돈의 일부였던 거예요. 어르신, 김명호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경찰관이 컴퓨터를 뒤져보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이 사람, 전국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전과자예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실제 동창들을 찾아다니며 사기를 치고 있었어요. 네. 피해자가 전부 동창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걸 악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동창회 명단이나 졸업 앨범을 구해서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접근하는 수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큰 충격이 받았습니다. 명호가 동창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저를 속인 거였어요. 특히 홀로 계신 70대 여성들을 주로 노리고 있어요. 동창이라는 추억과 감정을 악용하는 수법이라서 더 악질적이죠. 경찰관이 보여준 자료에는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고, 모두 실제 동창에 접근을 받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김명호가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가요? 내 동창회 자료를 통해 미리 조사했을 거예요. 어르신의 가족 상황, 경제적 상황까지 미리 파악하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순진하게 첫사랑의 추억에 젖어 있을 때 명호는 계획적으로 저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노력해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돈을 다 써버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절망적이었어요. 5천만 원이라는 제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억울한데 믿었던 동창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명호가 정말 제 동창이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가짜 사람에게 속은 것보다 진짜 아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게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순수했던 추억들이 이제는 모두 더럽혀진 것 같았어요. 그때 명호에 대한 설렘, 첫사랑 같은 감정들이 모두 이용당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던 이유도 알 것 같았어요. 외로웠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로웠고 누군가 저를 챙겨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명호는 그런 제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한 거였어요. 동창이라는 믿음, 첫사랑 같았던 감정, 외로움까지 모든 걸 계산해서 접근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비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았어요. 가족들에게 말해야 하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생활비도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손주들 용돈도 제대로 줄 수 없게 됐거든요. 아들아, 딸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주말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들과 딸, 며느리와 사위까지 모두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은 엄마가 투자 사기를 당했어. 처음에는 모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명호를 만난 것부터 돈을 모두 잃게 된 과정까지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예요? 5천만 원을 다 잃었다고요? 딸이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전 재산을 맡긴다고요? 아니야.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동창이라고 했잖아. 동창이라고 어떻게 다 믿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아들도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돈이 많아졌을 때 왜 그렇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도 안 하셨잖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맞아요. 딸이 여러 번 물어봤는데 저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어요. 혹시 반대할까 봐 숨겼던 거예요. 어머님 왜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셨어요? 며느리까지 원망의 목소리를 냈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저를 탓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울면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유, 진짜. 이제 집도 팔아야 되나? 엄마 모시고 살 돈도 없는데.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큰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정말 판단력이 그렇게 없으세요. 70이 넘어가니 분별력이 없어졌나요? 딸의 말이 가장 아팠어요. 제 자식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우리한테 먼저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요. 알겠어. 미안해. 그날 밤 혼자 있으니까 더 슬펐어요.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하지만 가족들한테 실망당한 게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화를 내는 것도 이해는 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피해자인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너무 서러웠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화를 냈나? 아니야. 내가 화낼 만해. 그래도 엄마도 속상하실 텐데. 딸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족들 앞에서 어떻게 당당해질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여성분이었습니다. 혹시 정순이 맞니? 나 오키야.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오키라니. 고등학교 때 저랑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 궁금했습니다. 아, 오키야.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동창회 명단에서 찾았어. 사실 급하게 연락드린 이유가 있어서 그래. 오키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순아 혹시 명호 만났어? 김명호 말이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오키가 명호를 알고 있을까요? 응, 만났어? 아이고 큰일 났다. 정순아 너도 당한 거야?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명호가 자기한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투자 사기를 쳤다는 거였어요. 나도 처음에는 반가웠어. 우리 동창 맞잖아. 그런데 그 놈이 나한테 투자하라고 해서 3천만 원을 줬는데 연락이 안 돼. 오키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동창이라는 이유로 접근해서 투자 사기를 친 거였습니다. 정순아 너는 얼마나 당했어? 나는 5천만 원이야. 아이고 이런. 우리만 당한 게 아닐 거야. 다른 동창들한테도 연락해 봐야겠어. 오키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며칠 후 또 다른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였습니다. 정순아, 나 영희야. 오키한테 들었어. 너도 명호한테 당했다면서. 응. 영희 너도? 나는 2천만 원 당했어.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어. 그 후로 계속 동창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명호한테 사기를 당한 동창들이었습니다. 총 6명이나 됐어요. 우리 한번 만나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오키가 제안해서 일주일 후에 모두 만나기로 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나는 동창들이었지만 기쁜 재회가 아니라 씁쓸한 만남이었어요. 모임날 카페에 모인 6명의 동창들 모두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부끄러워하며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놈이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야. 영희가 주먹을 쥐면서 말했어요. 맞아요.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이용한 거라고요. 다른 동창도 울면서 분노를 터뜨렸어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명호가 우리를 어떻게 찾았을까? 오키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러자 한 동창이 대답했습니다. 동창회 명단 있잖아. 몇 년 전에 만든 거 말이야. 거기에 우리 연락처가 다 있어. 몇 년 전 동창회에서 명단을 만들 때 명호도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획을 세운 거였을까요? 우리 그냥 당하고 있지 말고 뭔가 해보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동안 가족들한테 차디찬 소리만 들으면서 위축되어 있었는데, 같은 처지의 동창들과 함께 있으니까 용기가 났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또 다른 동창들이 당할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도 계속 찾아가고 다른 동창들한테도 알려서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게 해야 해요. 우리는 그날부터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했어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경찰서에도 가고, 혹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 우리 기죽지 말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나쁜 놈이 우리를 속인 거지 우리가 바보인 게 아니야. 오케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순진한 우리를 이용한 거라고요. 명호가 동창이라는 걸 악용한 게 더 나빠. 우리가 순수하게 믿었던 마음을 짓밟은 거야. 영희의 말이 정말 맞았어요. 가짜 사람에게 속은 것보다 진짜 동창에게 배신당한 게 더 아팠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다른 동창들이랑 모임을 만들었어.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대응하기로 했거든. 엄마, 정말요? 다른 동창분들도 많이 당하셨나 봐요? 응. 생각보다 많더라. 우리가 나서서 뭔가 해야겠어. 딸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의기소침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이 다행스러웠나 봅니다. 엄마, 그런데 다른 분들과 함께 하니까 어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정말 큰 힘이 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니까 서로 이해도 하고. 그날 밤 거울을 보니까 며칠 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힘이 났습니다. 동창들과 다시 연락이 닿았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비록 좋지 않은 일로 만났지만 5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명호한테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이번 일로 동창들이랑 다시 만난 건 좋은 일인 것 같아. 오키가 그렇게 말했을 때 모두가 공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덕분에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 찾게 됐으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명호를 반드시 잡아서 처벌받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창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알리는 일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을 만든 지 한 달 후 경찰서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어르신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범인을 잡았습니다. 정말 김명호를 체포했다는 거였어요. 다른 지역에서 또 사기를 치다가 걸렸다고 했습니다. 진짜요? 정말 잡았어요? 우리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체포 소식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네, 확실합니다. 곧 재판이 있을 예정이니까 피해자분들은 법정에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그 사람과 마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재판날이 왔어요. 우리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모두 법정에 갔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용기를 내면서 말이에요. 법정에 들어서니까 앞쪽에 수갑을 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바로 저희를 속인 명호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명품 옷 대신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자신만만했던 표정 대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뻔뻔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피해자분들 증언대에 나와서 피해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나가서 증언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을 동창으로 믿었습니다.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용해서 저를 속인 겁니다. 증언을 하는 동안 명호를 바라봤는데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비웃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도 차례로 증언했어요.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동창이라는 사실을 악용당했다는 증언들이었죠. 법정에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피고인 할 말 있으면 하세요. 판사가 명호에게 말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욕심을 부려서 당한 거지 제가 강제로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옛날 동창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믿어서 그런 거죠. 조금만 의심했으면 당하지 않았을 텐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동창이라는 사실을 악용해서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거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저를 제지했지만 가슴 속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명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동창이라는 사실을 악용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순수한 동창회와 외로움을 이용한 점이 매우 악질적입니다. 검사가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했어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몇 주 후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5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처벌을 받게 된 거라 다행이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동창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악용하여 노인들의 외로움과 선의를 이용한 매우 비열한 행위입니다. 신뢰관계를 배신한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억울함이 조금은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명호와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명호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정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제야 조금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친구들아, 우리 해냈어.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정의를 실현한 거라고요. 물론 잃어버린 돈은 거의 돌려받을 수 없었어요. 명호가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당당하게 맞섰다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한테 전화했어요. 딸아, 재판 끝났어. 명호, 징역 5년 받았어. 엄마, 정말요? 다행이다.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딸의 말에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저를 바보라고 했던 딸이 이제는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니까 많이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돈은 없지만 당당해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잘못된 일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물론 생활은 여전히 어려워요. 기초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예전처럼 넉넉히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피해자 모임이 이제는 친목 모임이 되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안부도 묻고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어요. 시장이나 동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진짜 아는 사람도 변할 수 있다고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당한 일이 완전히 헛된 일은 아니었구나 싶습니다. 요즘은 손자 준호가 자주 찾아와요. 할머니가 용감하게 사기꾼과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랑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준호의 말에 눈물이 또 나려고 했어요. 손자가 저를 이렇게 봐주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영호 때문에 힘들었지만 얻은 것도 있어요. 진짜 친구들을 만났고 가족들과도 더 가까워졌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일에 맞서 싸울 용기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진짜 아는 사람도 변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당하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신고하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70이 넘어서 새로운 용기를 찾았거든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착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조심하고 서로 도우면서 이런 일들을 막아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